이곳은 묘지 위에 세워졌다고 소문난 사립학원이라 학교 주변에 무덤이 좀 있다. 이때 기숙사 관리인이자 이 평화로운 나날이 한 사람의 공덕분이라는 것을 잘 아는 제이를 만난다. 영웅이다. 그 영웅은 바로 수진. 그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오직 이 능묘를 지키기 위해 홀로 좀비 군단과 맞서고 있다. 이 능묘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는 좀비들의 진영을 휩쓸며 언젠가 돌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기를 희망한다.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한다. 시간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수진은 고아학생으로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했다. 그는 수영장에서 인명구조원으로 일했지만 정작 수영은 할 줄 몰랐다. 불량배들은 그를 가만두지 않고 그의 고양이를 수영장에 던졌다.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수진은 뛰어들었고 결국 물에 빠지고 말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친구인 강수가 수진에게 많은 남자들의 대시에도 넘어오지 않은 제이라는 아가씨에게 구조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간단히 말해서 제이와 강수는 이 학교에서 유일하게 수진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두 사람이었다. 그렇기에 현재 그는 싸우기로 결심했다. 오직 제이의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거대한 인간형 괴물들과 맞서 싸운다. 그는 수많은 거대한 십자가를 소환하여 이들을 성불시키려 했지만 이미 구제불능이라 더 강력한 수단을 써야만 했다.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 젊은 커플이 묘지 근처에서 선을 넘으려다 우연히 수진과 고양이를 보게 된다. 하지만 어두워서 둘 다 귀신인 줄 알고 도망쳤다. 그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청소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 경비일이 꽤 즐거웠는데 고요함을 즐길 수 있고 날씨도 시원하며 전기도 마음껏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게임에 접속했고 현실에서는 찌질했지만 게임 속 수진은 진짜 고수였다. 과금도 팀도 없이 허접한 장비만으로 수진은 혼자 힘으로 서버 랭킹 1위에 올랐다. 그러던 중 공경에 처한 한 소녀를 만났고 그가 도와주자 그녀는 고마워하며 자신을 제이라고 소개했다. 그가 답례로 자기소개를 하기도 전에 갑자기 컴퓨터 전원이 나가버렸고 수진은 전봇대에 올라가야 했다. 전선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였다. 마침 제이가 창문을 열고 친구에게 방금 만난 사람에 대해 자랑하고 있었고 우연히 수진을 보게 된다. 그가 훔쳐보는 줄 알고 제이의 친구들이 베개를 던지는 바람에 수진은 전봇대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전봇대에서 떨어졌다. 새 게임이 현실을 초월할 줄 알았다. 그리고 그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수진. 완전히 무너진 그에게 강수가 와서 일깨워준다. 모두가 소원을 들어주는 꽃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그것이 있으면 게임 서비스 종료를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수진은 게임에 접속해 제이를 만났고 서비스 종료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에 둘은 남은 시간을 즐기기로 했다. 그는 이것이 지루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기 전에 작은 위안이라고 여겼다. 현실에서의 그의 표정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짝사랑 중인 수진을 보며 강수도 더는 참견하지 않으려 했다. 수진이 스스로 해결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름 그대로 돈을 많이 쓸수록 강해지는 마치 어떤 총게임과 같은 방식이었다. 그는 먼저 게임에 들어가 수진을 기다렸다. 그날 밤은 게임의 마지막 날이었고 게임사는 유저들을 붙잡기 위해 기존 게임의 모든 재산을 신규 게임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해주었다.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모두가 소원을 들어주는 꽃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것만 있으면 게임이 섭종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가 바로 게임에 남은 마지막 묘직이었기 때문이다. 제이를 만나러 갔다. 서비스 종료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에 둘은 결심했다. 남은 시간을 마음껏 즐기기로. 그는 이것이 지루한 삶이 다시 시작되기 전에 작은 위안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제이가 그 꽃을 찾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다. 소원을 들어주는 그 꽃을. 그래서 그는 그녀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일주일 후 새로운 게임이 출시되었다. 신규 게임은 플레이어가 도굴꾼이 되는 방식이었다. 새로운 게임이 출시되었다. 개발사는 플레이어들을 돕기 위해 페이 투 윈 시스템을 추가했다. 이름 그대로 돈을 많이 쓸수록 강해지는 방식이었다. 마치 어떤 총게임처럼 말이다. 수진. 이제 그의 삶에서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날 밤은 게임의 마지막 날이었고 게임사는 유저들을 붙잡을 방법을 알고 있었다. 기존 게임의 모든 재산을 새로 출시되는 게임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제이의 아버지는 여전히 누군가 소원의 꽃을 찾아오길 기다리고 있었고 분명 누군가 해낼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때 수지는 게임에 접속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달리다가 길에서 넘어졌다. 그때 제이는 찾고 꽃을 찾으려다 한 여성 암살자에게 습격당했다. 그녀는 그 게임 속 지하묘지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싶어 했다. 제이의 아버지가 마지막 묘직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게임에는 괴물이 나타났다. 이 괴물은 플레이어들의 장비를 모두 빼앗고 심지어 그들을 통째로 삼켜버렸다. 괴물이 나타나 플레이어들의 장비를 모두 빼앗고 삼켜버렸다. 제이는 저항하려 애썼다. 수진이 게임에 접속했을 땐 제이와 페어 더미만 남아있었다. 페어 속에서 수진을 다시 만난 제이는 꽃을 찾지 못해 아쉬워했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의 손에 있던 꽃이 피어났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찾던 꽃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제이도 그 괴물에게 당하고 말았다. 그 후 게임도 멈췄지만 행운은 아직 수진을 버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제이를 직접 만났다. 하지만 제이는 그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었다. 오랫동안 그녀 곁에 있었던 사람, 수지는 마지막 순간에 그녀를 구하지 못해 슬퍼했다. 그가 여자 기숙사에 갔을 때 제이가 장래 문제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회사 사람들이 와서 그녀를 데려갔다고 했다. 새 게임 속에서 그날 아침 온 나라가 제이의 아버지가 암살당한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암살당해 세상을 떠난 것이다. 수지는 강수에게서 그 소식을 들었다. 다음 날, 제이가 수진을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며 이제 괜찮아졌고 그에게 줄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가 어떤지 보러 그는 기숙사로 갔다. 그 장치는 수진을 인식하고 시스템에 그를 등록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것을 자신에게 줬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하인이 제이에게 손님이 왔다고 알렸고 수진은 시스템 로딩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매우 사랑했고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사방에 빚이 있어. 이제부터 제이는 분명 매우 힘들 것이다. 기술팀은 게임에 대한 그의 공헌을 기리며 그의 유작이 큰 성공을 거두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진의 머릿속에 제이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그를 아는 것 같다고 깨달았다. 다음 날, 제이가 돌아왔다. 다시 수진을 만난 그녀는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제 괜찮아졌고 그에게 줄 것이 있다고 했다. 그가 열어보니 안에는 새로운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 만든 기계가 있었다. 그 장치는 수진을 인식하고 시스템에 그를 등록했다. 그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것을 자신에게 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제이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자신은 친딸이 아니라 입양되었기에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때 갑자기 하인이 와서 알렸다. 제이에게 손님이 왔다고. 수지는 시스템 로딩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그는 자신이 가진 돈이 100억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제이의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도 함께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제이의 양아버지이자 수진의 친할아버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진은 아마 할아버지가 자신과 제이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이 돈을 남긴 이유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갑작스러운 행운에 놀랐다. 행복이 머리 위로 뚝 떨어진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제이의 친부모님이 살해당했고 아는 사이였기에 그녀를 입양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진이 이 돈으로 적들로부터 제이를 지켜주길 바랐다. 갑자기 빚쟁이 2명이 제이를 협박하고 있었고 수진이 달려내려갔다. 제이를 놓아주라고 소리쳤지만 그들에게 두들겨 맞았다. 제이는 그들이 수진을 그만 때리게 하려고 잡혀가는 것을 받아들였다. 수진은 그녀를 막으며 빚을 대신 갚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둘러 방으로 올라갔지만 게임 속 돈은 현실에서 쓸 수 없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제이는 끌려가면서도 자신을 구하려 한 그에게 고마워했다. 어디에 있든 그를 기억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녀를 잃을 수 없었기에 자전거를 타고 뒤를 쫓았다. 제이는 문을 열고 그에게 손을 뻗으려 했고 수진도 달려들었다. 손을 잡으려던 순간 그 두 놈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그 바람에 수진은 균형을 잃고 길 한가운데로 넘어졌다. 갑자기 차 안에 유령 같은 자가 나타났고 수진이 쫓아왔을 때 차는 전복되었고 두 놈은 의식을 잃었다. 그 유령은 수진에게 태무진이 기다린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제이를 데리고
사라져버렸다. 그는 충격받은 채 방으로 돌아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할아버지가 만든 게임은 무엇인지, 그놈이 제이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제이를 어디로 데려간 걸까? 갑자기 기계 안에서 한 소녀가 나타나 그를 주인님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자신을 스타라고 소개하고는 그를 게임 속으로 바로 데려갔다. 그는 사막으로 보내졌고 스타는 2개의 작은 정령으로 변했다. 근처에는 도구를 준비하는 한 무리가 있었다. 갑자기 수진이 있는 곳에서 모래 밑으로부터 괴물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먼 옛날 자신의 생명을 이용해 생명체들을 창조한 여신이 있었다. 그녀는 지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잠에 들며 거대한 힘을 남겼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방금 나타난 생물을 보고 스타는 기계 안으로 숨었다. 자신은 안내자일 뿐이라 싸울 의무가 없다고 했다. 그 생물은 수진이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고 싶어 했다. 다음 묘지기가 될 자격 말이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고 그것은 그가 더 이상 제이를 구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가 돌아선 순간 갑자기 도굴꾼들이 공격을 시작했다. 총알이 빗나가서 다음 발사까지는 재장전하는데 5분이 더 걸릴 것이었다. 도굴꾼 무리의 한 소녀가 미끼가 되기로 했고 수호자는 만약 그가 지금 도굴꾼들을 물리치면 인정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수호자는 소피아라는 소녀를 풀어주었다. 그녀 또한 그를 주인님이라 부르며 키스를 했고 그로 인해 그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더 떠올렸다. 할아버지가 이 스카프를 주셨던 것이다. 그가 기억해내자 수호자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그는 바로 아직 살아있는 그의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여러 신분이 있지만 진짜 신분은 그의 할아버지라고 했다. 갑자기 도굴꾼들이 미끼가 된 소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선봉대와 무리가 몰려오자 수진과 할아버지는 급히 도망쳐야 했다. 셋은 안으로 달려갔고 그곳엔 로봇 수호자와 할아버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설계한 것이 있었다. 하지만 선봉대 소녀가 기술을 사용해 로봇 수호자를 두동강냈다. 하지만 그것은 본체가 아니었고 그 안에 있던 로봇이 할아버지가 만든 진짜 비밀 병기였다. 하지만 그것도 표적에 불과했고 멀리 있던 저격수도 조준해서 로봇의 다리 한쪽을 부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소피아와 수지는 총을 꺼내 저격수를 조준하고 한 발 쐈다. 하지만 대장인 여자가 거울을 이용해 총알의 방향을 바꿨다. 그녀는 클럽 카드를 꺼내 소피아에게 최면을 걸어 원을 향해 마구 쏘게 만들었다. 그녀는 운이 다했다고 느꼈다. 총알이 한 발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봉대 소녀는 밖에서 계속 공격하며 바퀴벌레 떼를 풀어 할아버지의 데이터에 침투시켰다. 할아버지는 점차 사라지면서 그에게 여신의 무덤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그것이 제이를 구할 길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바로 묘직이라고 했다. 결국 할아버지의 죽음에 분노한 그는 지네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소피아의 상태를 이용해 자신을 조준하게 만들었다. 선봉대 소녀가 총에 맞았고 그는 총알이 반사되어 그녀의 주인에게 향하도록 방향을 틀었다. 남은 저격수가 반격했지만 그 역시 다이아몬드 카드를 이용해 총알을 막아냈다. 그는 시험을 통과해 수호자가 될 자격을 얻었다. 소피아 또한 그에 대한 임무를 마쳤기에 그를 다른 공간으로 데려간 뒤 작별 인사를 했다. 그 후 그는 한 소녀와 마주쳤는데 그녀는 자신이 진짜 수호자라며 그에게 총을 쐈다. 그가 깨어났을 땐 현실로 돌아와 있었고 상처도 사라져 있었다. 그는 태무진이라고 자칭하는 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는 곧 만나고 싶다며 제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녀가 아직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줬다. 한편 지난번에 그 도굴꾼 무리는 이제 두목까지 데리고 왔다. 그들은 돈 많고 순진한 초보자들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강도질을 할 계획이었다. 그때 수인은 자격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도서관에 갔다. 게임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 같은 것이었다. 야수는 그를 베타 테스터였던 친구에게 소개해줬다. 한편 도굴꾼 무리는 두 여자가 세상 물정 모르는 학생들에게 접근했다. 예쁜 누나들이 몬스터 사냥을 도와달라고 하자 리에는 생각 없이 그들을 따라갔다. 한편 수인은 이 게임에 대해 더 조사하러 갔다. 그는 게임에 다크 타이거라는 우두머리가 있고 그가 막대한 자산을 가진 조직의 수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들은 게임 전체를 지배하며 다른 플레이어들의 아이템과 돈을 훔쳤다.
그리고 그들에게 맞서는 조직이 바로 태무진의 길드였다. 태무진 또한 꽤 위험한 인물로 모든 것을 없애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제이도 죽을까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 시각 제이는 여전히 갇혀 있었고 태무진은 그녀에게 집처럼 편하게 있으라고 했다. 곧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게 될 거라면서 말이다. 한편 도굴꾼들은 달콤한 말 몇 마디로 순진한 학생들을 함정에 빠뜨렸다. 함정에 빠진 아이들은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여기서 나간 뒤에나? 생각하라는 말을 들었다. 두목이 뛰어내려 실력을 보여주며 자신을 와일드 울프라고 소개했다. 수지는 제이의 방을 찾아갔지만 그녀의 친구도 제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며 무사하길 바랄 뿐이었다. 한편 수인은 그녀가 항상 자신을 소중히 여겼고 컴퓨터에 자신의 캐릭터 사진을 뒀다는 걸 알게 됐다. 와일드 울프의 도굴꾼 무리는 초보 플레이어들에게서 100만 원을 뜯어냈다. 돈이 생기자 카드를 쓰는 여자는 나쁜 짓을 떠벌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신고당하기 싫으면 말이다. 그들은 비참해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말을 걸어봤다. 한편 태무진 길드의 여자는 그에게 제이를 풀어주라고 했지만 그는 제이가 아직 큰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도굴꾼들은 말을 걸었다가 최근에 기둥급 강자가 나타났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은 여자였다. 그녀는 최강 갱단원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았다고 한다. 그들은 다시 초보 플레이어들을 함정에 빠뜨려 돈을 빼앗으러 갔다. 돈이 다 떨어지면 능력치도 사라지고 게임에서 퇴장당하기 때문이다. 그가 한 명에게서 돈을 막 빨아들였을 때 한 소녀가 나타나 총을 쐈다. 그녀는 모든 공격을 피했지만 결국 포위당했다. 그녀가 총을 내려놓자 총이 감옥으로 변해 세 사람을 가뒀다. 와일드 울프는 고립되자 두려움에 떨며 그녀에게 무기를 넘기려 했다. 그녀가 돌아서자마자 그는 기습했다. 그의 무기는 상대방의 돈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었지만 자신보다 돈이 적은 상대에게만 통했다. 그는 자신의 5천만 원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5명의 억만장자 플레이어 중 한 명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머리 위로 금괴를 통째로 떨어뜨렸다. 스타는 그를 데려왔고 이번에는 반드시 제이를 데려와야 한다고 했다. 한편 그 무리는 억만장자 소녀의 정체를 궁금해했고 그녀는 자신을 수집가라고 밝혔다. 그리고 다크타이거가 이끄는 조직과 맞설자라고 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들어갈 채비를 했다. 게임에 스타는 그를 데려왔고 이번에는 반드시 제이를 데려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단지 토너먼트 주최자를 만나고 싶어서 여기에 왔다. 그녀는 자신을 수집가이자 다크타이거가 이끄는 조직과 맞설자라고 말했다. 다시 장면은 참가자 중에는 도굴꾼 무리의 금발 청년이 있었다. 그는 한 꼬마를 만났는데 그 꼬마는 아무도 이기게 놔둘 수 없다며 마법으로 스타의 눈을 멀게 하고 둘 다 떨어뜨렸다. 수진이 금발 청년 위로 떨어져 죽게 만들자 그와 꼬마는 상금을 건 도전자가 되었다. 그는 단지 토너먼트 주최자를 만나고 싶어서 여기에 왔을 뿐이었다. 입장료가 너무 비싸서 이 방법이 더 편했다. 기본적으로 그는 공짜에 익숙했다. 수지는 토너먼트 주최자를 찾아냈지만 아래쪽의 시합은 이미 시작되었다. 참가자 중에는 도굴꾼 무리의 금발 청년이 있었다. 그는 거리를 유지하며 이 전사를 얼음으로 감싸려고 했지만 꼬마는 아무도 이기게 놔둘 수 없다며 마법을 사용했다. 스타의 눈을 멀게 하고 둘 다 수진 위로 떨어뜨렸다. 금발 청년이 깔려 죽자 그와 꼬마는 상금을 건 도전자가 되었다. 꼬마는 그를 끌어들여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누나를 구하기 위해 그 돈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에게 누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둘은 함께 이 게임에 참가했지만 지금 누나가 아파서 그는 여기 상금으로 누나를 구하고 싶어 했다. 꼬마의 능력은 사진을 공격으로 바꾸는 것이었는데 공격할 때마다 사진 속의 추억이 조금씩 사라졌다. 수지는 꼬마를 말리며 누나와의 추억을 소중히 하라고 했다. 그리고 이겨야 한다면 자신이 대신 싸워주겠다고 했다. 모두가 그를 초보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계속 피하기만 하다가 결국 그 바이킹의 기술에 맞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스타가 그를 막아서며 그에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변신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수로 손뭉치 2개로 변해버렸고 바이킹에게 붙잡혀 장난감이 되었다. 꼬마가 나서서 그녀를 구하고 지켜주었는데 이것이 남자가 가져야 할 용기라고 말했다. 꼬마 덕분에 스타는 다시 사람 모습으로 돌아왔고 심판은 그녀가 고위급 신수라는 것을 알아봤다.
그녀는 머리 2개 달린 용으로 변신했고 2번 공격하자 바이킹은 얼어붙어 산산조각 났다. 승리한 그는 꼬마에게 모든 돈과 상금을 주었다. 자신은 억만장자라 필요 없다고 했지만 스타는 그 돈이 현실의 돈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는 생활비로 조금도 남겨두지 않은 사실에 좌절했다. 그 후 그는 떠났고 주최자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가 혹시 수집가일까? 하지만 수집가는 여자인이 아닐 것이다. 그 후 수지는 초보자 테스트가 열리는 곳으로 갔다. 그는 거기서 2사람을 만났다. 그가 막 자기소개를 하자 둘 중 한 명이 수진이 매일 아르바이트하는 가난한 학생이라는 것을 알아봤다. 그는 샤였고 수진과 같은 반이었는데 수진이 수업 시간에 항상 졸아서 모르는 것도 당연했다. 다른 한 명은 둘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샤는 모두 초보자이니 협력하는 편이 더 좋을 거라고 말했다. 갑자기 이 시험의 감독관인 옌이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타이탄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그들은 선발자들이 이미 다 털어간 무덤에 도착했지만 이곳에는 아직 몬스터가 남아있었다. 몬스터들은 약해 보였지만 매우 빠르고 꽤 성가셨다. 샤는 협력해서 몬스터를 잡자고 했지만 타이탄은 바로 시작하길 원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몬스터들이 달려들었고 수지는 몬스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게임 시작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무기. 스카프뿐이다. 게다가 몬스터들은 갑옷이 꽤 단단해서 물리 공격으로는 거의 피해를 줄 수 없었다. 지는 동료들에게 갑옷 강화 능력이 있는 우두머리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타이탄은 건틀릿을 끼고 돌진의 우두머리를 때려눕히고 몇 방에 끝장냈다. 그 후 남은 쫄병들을 처리하는 건 훨씬 쉬웠다. 샤는 그런 진의 모습을 보고 평생을 그녀에게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평생을 그녀에게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학교에서는 출석을 부르는데 샤가 보이지 않았다. 몬스터는 금방 처리되었고 수지는 이게 시험의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는 진짜 목표는 자신을 쓰러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단검 3개를 던지자 한 명은 무기로 맞고 한 명은 피했으며 샤는 어떻게 됐는지 불분명했다. 지는 셋 다 진지해지길 바랐고 샤는 머리에 밝힌 칼을 빼느라 정신없었다. 타이탄은 그녀를 경계하는 듯했다. 진이 수진의 장비를 보고는 그가 유니크 스카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게임에 돈을 많이 쓴 것 같았다. 잡담을 나누는 사이 타이탄이 바로 덤벼들었고 그의 기술과 속도는 진처럼 숙련된 고수 못지않게 빨랐다. 그도 수진을 지키기 위해 더 과금할 생각이었다. 진은 셋 다 진지해지라고 했고 샤는 머리에 밝힌 칼을 빼느라 정신없었다. 그는 패닉에 빠져 칼을 뽑다가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진은 수진의 장비를 보고 그가 유니크 스카프를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가 다른 장비도 보고 싶어 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잡담을 나누는 사이 타이탄이 바로 덤벼들었고 그의 기술과 샤가 스킬을 사용해 수진에게 바람과 하나가 되는 스킬 메커니즘을 보여줬다. 진처럼 숙련된 고수 못지않았다. 샤가 깨어났을 때 진은 점점 타이탄에게 밀리며 그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3년 연속 게임 대회 우승자였는데 올해는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타이탄이 수년간 무대에서 빛났다는 정보도 없었다. 그가 원치 않음에도 아버지에 의해 억지로 이 게임을 하게 되기 전까지는 그는 둘 다 빨리 도와달라고 했다. 샤는 자신이 마음속 여신과 싸워야 하는 운명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진을 이겨서 그녀에 대한 마음을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에게 마음이 있어 전장으로 뛰어들었어. 수지도 변신했는데 그 모습이 수지의 스카프처럼 완전 멋졌지. 쓰러진 자의 능력을 배우게 해주는 것이었는데 아직 아무도 쓰러지지 않아 쓸모가 없었다. 샤가 스킬을 사용해 수진에게 바람과 하나가 되는 스킬 메커니즘을 보여줬다. 그는 몰래 진에게 다가가 번호를 물어볼 생각이었다. 진은 점점 타이탄에게 밀리며 그가 강하다는 걸 인정했지만 그를 통과시켜줄 수는 없었다. 그가 기습 공격을 하려 하자 그녀는 예측하고 한 방에 찔렀다. 샤는 쓰러지며 수진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는 자신이 이 게임에 맞지 않는 것 같았지만 수진이라는 친구가 생겨서 기뻤다고 했다. 수진은 그의 바라마 스킬을 배웠다. 그는 타이탄은 절대 진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샤는 엄마에게 새 친구가 생겼다고 자랑했다. 그의 집은 아파트에 있었으니 부자인 게 맞았다.
타이탄은 수진의 말을 믿지 않고 계속 진과 실랑이를 벌였고 수진은 근처 광산으로 갔다. 그곳에서 진짜 진을 찾았다. 그는 아까 그녀가 보이지도 않는 샤를 찌른 것을 보았다. 그는 다른 각도에서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항복했고 타이탄은 자신이 속아서 슬라임 덩어리와 싸웠다는 것을 깨닫고 분해했다. 타이탄도 이제 진을 찾았다. 둘 다 합격했고 이제 자유롭게 다른 사람과 팀을 꾸릴 수 있었다. 그녀는 수진이 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타이탄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달려들어 공격했고 진까지 공격해서 둘은 도망쳐야 했다. 둘은 동굴에 숨었고 진은 에너지를 재충전하지 못해 잠시 싸울 수 없었다. 그는 진과 팀을 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가 구글이 아니라고 말했다. 샤가 그에게 임무를 마쳤으니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그는 진을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타이탄을 이기면 그녀가 팀에 들어오는 것으로 내기를 제안했다. 바로 그때 타이탄도 벽을 부수고 쳐들어왔다. 타이탄은 자신과 수진 중 누가 더 강한지 보고 싶어 했다. 수진은 즉시 샤의 바라마 능력을 활성화했고 타이탄은 그 쓰레기 스킬로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다. 하지만 쓸 줄 아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달랐다. 수진은 바람으로 변해 타이탄 주위를 맴돌며 공격했다. 공격당하기 직전에 바람으로 변해 피하는 동시에 반격했다. 타이탄은 가만히 서서 관찰하다가 한 방을 하늘로 날렸다. 그가 위에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공격은 분신에 맞았고 그는 이미 타이탄의 발 앞에 나타나 한 방 먹였다. 타이탄은 계속 싸우려 했지만 이 상처는 이제 약점이 되었다. 수지는 그에게 항복하라고 했지만 그는 자신이 최고라는 환상에 빠져 패배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전에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겼는데도 돈으로 샀다는 비난을 받자 그 사람과 싸움을 벌였다. 결국 가족이 나서서 돈으로 입막음을 해야 했다. 그는 지금까지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 할 생각이었다. 그 후 타이탄은 자신의 부를 이용해 힘을 키우기 위해 더 과금했다. 그의 무기는 이제 변형되어 건틀릿 대신 차가 되었다. 한편 우리는 그 배후 조직에 대해 더 알게 되었다. 이 조직에는 여성 암살자와 게임 개발팀장이 속해 있었다. 그래서 그 세력은 다른 모든 조직을 압도했다. 그 수장인 타이거는 5대 부호 중 한 명이며 60명의 부하와 총자산 2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영층을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새로운 묘직이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찾아내 주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편 타이탄은 열이 받아서 1억을 과금해 수진을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진을 막아서며 그녀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르바이트생인 그가 어떻게 1억이나 있겠냐고 생각했다. 하지만 차가 부딪히는 순간 차는 뒤집히고 찌그러지기 시작하더니 꽉 뭉개졌다. 차는 곧 폭발할 것 같았다. 돈이 많을수록 위력은 더 커졌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수진과 진은 살아남았지만 바위 밑에 갇혔다. 수진은 이제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했다. 핸드폰을 되찾자마자 그는 그녀의 정보를 저장하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가 상대방의 아이템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게 매우 유용하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녀가 팀에 필요했다. 갑자기 수집가의 마차가 달려와 둘을 구해주었다. 진은 그 안에서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다. 그녀를 다시 만나자 수진이 로리를 꼬시러 여기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도 그녀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 만나고 싶었지만 진은 그녀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각자 성물은 하나뿐인데 그녀는 10개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진은 그녀의 정체를 짐작했다. 수집가는 진이 능력은 좋지만 좀 귀찮다고 생각해서 총알 한 발을 쏴 그녀를 2분 동안 인형으로 만들었다. 그 2분 동안 그녀는 수진과 이야기할 것이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 생물체를 쐈고 그것은 그의 입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그 생물이 소시지 드래곤이며 제이를 찾는 열쇠라고 했다. 그녀는 지금 태무진의 손에 있으며 절대로 그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가 태무진의 장소에 들어가면 드래곤 정령이 그녀를 찾는 길을 안내해 줄 것이다. 그녀는 이것이 둘만의 비밀이며 태무진을 절대 믿지 말라고 했다. 어차피 그가 곧 그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태무진의 정찰병 쪽으로 총알 한 발을 쐈다. 그녀와 수지는 그 정찰병을 보았다. 그는 매우 강했고
쌍수 무기가 위험했다. 진은 그에게 조심하라고 했지만 그는 그가 제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무작정 달려들었다. 그는 꽤 빠른 속도로 그를 놀라게 했지만 그는 그보다 더 빨랐다. 제이가 어딨는지 물었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수진에게 콤보를 날려 거의 죽일 뻔했지만 진이 막아주었다. 둘은 등을 맞대고 싸워야 했다. 진은 팀에 합류하기로 했으니 그가 죽게 내버려둘 수 없었다. 그 남자는 폭풍처럼 연속 공격을 퍼부었다. 두 사람의 손에 숫자가 나타났는데 이건 베인 횟수였다. 진이 달려들었지만 공격이 빗나갔음에도 숫자는 올라갔고 강제로 로그아웃되었다. 진은 이제 이해했다. 그녀는 공격을 막았지만 숫자는 계속 올라갔고 로그아웃되었다. 수지는 하루 동안 게임에 재접속할 수 없게 되었고 갑자기 태무진이 전화했다. 그와 협상해서 제이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는 만약 제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자신이 제이를 잡은 건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곧 영층 공략을 준비하기 위해 18층에서 축제가 열릴 테니 그 축제에 가서 카게라는 자를 찾으라고 했다. 얼굴은 모르지만 그곳에 가면 알게 될 거라고 했다. 그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다. 이전 게임에서는 강했지만 이 새로운 게임에서는 아직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날 아침 그는 학교 애들이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여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 녀석들이 로리콘이라고 생각했지만 얼굴을 보고 그녀가 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수진을 부르자 다른 애들이 질투하며 그에게 돌을 던졌다. 그와 진은 학교 식당으로 갔다. 진이 여행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그녀가 자기와 같이 살러 온 줄 알았다. 수진은 계속 불안했다. 게임에서는 완전히 반항아인데 현실에서는 존재감이 없었다. 반면 진은 게임과 현실 모두에서 인기가 많았다. 직원이 두 사람에게 1시간이나 앉아 있었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으니 주문하라고 재촉했다. 다른 애들은 수진이 학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애라는 걸 알아보고는 쫄아서 메뉴를 봤다. 진도 메뉴를 보고 여러 가지 음식을 시켰다. 그는 작은 체구에 이렇게 많이 먹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누가 돈을 낼지 걱정했다. 게임에서는 부자지만 현실에서는 완전 거렁뱅이니까. 빌부터 먹는 건 좀 쪽팔린데 갑자기 직원이 계산서를 먼저 건넸다. 선불이라는 것이었다. 그때 그 녀석들이 들어와 그를 거지라고 불렀다. 전에는 자이한테부터 다니더니 이젠 다른 사람을 쫓아다닌다며. 그는 가상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었고 결제에 성공했다. 1억이었지만 녀석들은 그에게 증명하길 원했다. 게임머니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는 이제야 알았지만 어떻게든 그녀를 구해낼 생각이었다. 가상화폐로 결제에 성공했다. 돈이 너무 많아서 기계조차 정확한 액수를 측정하지 못했다. 그와 진은 이후 방으로 돌아갔고 다른 남학생들에게 양다리라는 소리를 들었다. 수인이 자이가 사라지자마자 다른 사람과 붙어 다닌다는 것이었다. 모두가 전설의 영층을 목격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수인은 자이가 매우 중요하단 걸 깨달았다. 이게 무슨 취향이냐고 했다가 뺨을 한 대 맞고 진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갔다. 어떻게든 자이를 찾기 위해 둘은 게임에 접속해 18층으로 갔다. 그곳은 예전의 스테이지였지만 공략된 후 수정되어 지금처럼 변한 것이었다. 진은 이 축제가 층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줬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레벨 제한이 있어서 강하든 약하든 모두 참가하는 것이었다. 영층에 가기 전 마지막 시련으로 이동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게임 관리자가 한 짓임을 알았다. 멀리서 그녀는 옷을 입지 않은 채 이게 무슨 취향이냐고 말해 진을 오해하게 만들었다. 그는 뺨을 한 대 맞고 진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갔다. 그를 때리다가 반사 데미지를 입어 체력이 엄청나게 깎였기 때문이다. 그는 컵라면만 시켰다. 가난한 학생인 그에겐 이 정도면 충분했다. 가게 안의 사람들은 새로 나타난 수십억 대 유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수인은 찔리는 게 있어서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그들이 수인과 진 쪽으로 달려오자 그는 자신이 들켰다고 생각했다. 그는 주목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진에게 사실대로 말하려 했지만 그 사람들은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래서 그는 화제를 돌렸다.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펭귄 떼가 나타나 각자에게 이동용 반지를 하나씩 나눠줬다. 영층에 가기 전 마지막 시련으로 가기 위한 것이었다. 이쯤 되니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지만 진은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둘은 반지를 끼고 이동했고 일행은 영층 입구에 도착했다. 2층에 몬스터 떼가 나타났고 그는 총알바디를 너무 많이 잃고 싶지 않아 부하에게 한 방에 정리하라고 시켰다. 정말 엄청난 위력의 한 방에 몬스터들이 증발했고 그제야 보스가 나타났다. 피해 호수가 생겨났고 그곳에서 보스가 기어 올라왔다. 총알바디를 너무 많이 잃고 싶지 않았기에 부하에게 한 방에 정리하라고 시켰다. 그때 그는 보스가 바닥의 피해 호수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아챘다. 갑자기 케레라는 소녀가 그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그녀가 막 돌아서려 할 때 다시 목소리가 들렸지만 몇 마디 못 가서 케레가 거울에서 나와 그의 실력을 시험하려 했다. 그녀는 지난번에 수인이 마주쳤던 녀석과 함께 왔다. 그녀는 거울을 하나 사용해서 수인에게 바로 이동했다. 케레는 그의 힘을 충분히 확인하고 돌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바닥의 피해 호수를 통해 회복할 수 있었다. 그는 그에게 영층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넘겨주고 2페이지로 변신해 그를 시험했다. 그는 배에 있는 약점을 보았고 이것이 그의 봉인된 기억이라는 걸 알았다. 그가 영층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풀릴 것이었다. 그는 달려가 자이를 불렀지만 그녀는 거의 듣지 못했다. 그녀가 막 돌아서려 할 때 다시 목소리가 들렸지만 몇 마디 못 가서 케레가 거울에서 나와 그의 실력을 시험하려 했다. 그는 더 커졌을 뿐만 아니라 쏘는 파이어볼도 더 강력해졌지만 그는 계속 돌진했다. 그는 유저들의 피를 빨아먹을 모깃대를 소환했고 그 피는 그에게로 돌아갔다. 그는 아직 그 피를 찾지 못했지만 저 위에 있는 수지엠의 오라를 보고는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케레는 그의 힘을 충분히 보았다. 그래서 돌아가기로 했다. 갑자기 아틀란이 찾아왔다. 그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랫동안 수인을 찾아다녔다. 그는 그에게 영층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넘겨줬다. 그리고 2페이지로 변신해 그를 시험했다. 그는 배에 있는 약점을 보았고 이것이 그의 봉인된 기억이라는 걸 알았다. 그가 영층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풀릴 것이었다. 그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유물이 자신과 같은 묘지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7가지 형태와 7가지 다른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는 아직 각 종류의 용도를 몰랐다. 그는 속도를 3배로 높여주는 검을 꺼내 아틀란을 2번 베었고 그는 회복을 위해 피해 호수로 쓰러졌다. 그는 끝을 내려 했지만 머리를 공격하는 바람에 반격당했고 쏘는 파이어볼도 더 강력해졌다. 그는 계속 돌진하다가 공격에 맞고 저주에 걸렸다. 아틀란은 저주가 발동하기 전 80초 안에 자신을 쓰러뜨리라고 했다. 저주가 발동하면 그의 피가 터질 것이었다. 검도 부서졌고 피어오른 연기가 다른 유저들을 치유했다. 수지임은 회오리 바람처럼 아틀란에게 돌진의 일격을 가했고 그는 다시 피를 주입해야 했다. 아틀란에게 돌진의 일격을 가했지만 아무런 데미지도 주지 못했다. 용이 나타날 때까지 다른 유저들도 도우러 왔다. 아틀란은 끝을 내려고 했다. 산소가 가득 차 있어서 부서지면 산소가 전장에 가득 퍼지게 된다고. 그는 피로 만들어졌고 수인이 설명하길 이 검은 철분이 많아 산소와 만나면 산화되어 녹슬게 된다. 그는 아틀란이 녹슨 피를 더 흡수하도록 계속 공격했다. 그가 부서진 이유는 그가 용을 사용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다. 회복을 위해 주변의 번개를 몸에 두르게 하려고. 하지만 그가 산산조각 난 이유는 그가 유도했기 때문이다. 전자로 둘러싸이자 그는 산산조각 났다. 아틀란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 많은 사람들이 수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의 사명도 끝날 것이었다. 그는 왜 고레벨 유저가 없는지 궁금했다. 타이거 길드 외에는 그의 사명도 끝날 것이었다. 그를 노리고 공격하려는 자들이 있었다. 정말 그랬다. 강자들은 다른 유저들을 학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틀란을 언제든 잡을 수 있는 보스로 여겼다. 그래서 보스를 칠 권리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 하지만 수지엠이 보스를 쓰러뜨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언제든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매우 강했기 때문에 그는 서둘러야만 했다. 수지가 이길 줄은 몰랐다. 다른 녀석이 빼앗기 전에. 그는 그 버전이 매우 강하다는 걸 알았기에 그는 서둘러 수인을 찾아 임무를 완수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최대한 빨리 코어를 게이트로 가져가야만 했다. 말이 끝나자마자 한 무리가 수지엠의 코어를 빼앗으러 왔다. 그들은 그가 운 좋게 보스를 잡았을 뿐 실력은 형편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대놓고 사람을 공격했고 그는 이 녀석들이 그가 운 좋게 보스를 잡았을 뿐 실력은 형편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대놓고 사람을 공격했다. 영락없는 깡패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틀란의 머리를 돌려달라고 했다. 길드의 우두머리는 지나가면서 케레를 희롱했다. 그녀도 화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돌아가 코어를 내놓으라고 했다. 그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진에게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아틀란을. 그 녀석은 기습 공격을 한 방 날리고 100만 원을 충전해 더 강한 스킬을 쓰려 했다. 그는 긴 아이템을 자랑했다. 500만 원짜리였다. 부하들도 각각 100만 원짜리를 들고 있었다. 그래서 수일이는 그들에게 진짜 아이템이 뭔지 보여주기로 했다. 그는 어떻게 자랑하는지 묻더니 거의 백억에 달하는 말뚝을 꺼냈다. 모두 그가 진짜 수십억대 유저라는 사실에 충격받았다. 그 녀석은 두목을 부르려다 케레의 거울에 한 대 맞았다. 그리고 그녀는 진과 수일인을 모두 데리고 사라졌다. 그녀는 둘을 게이트로 데려갔다. 이제 아틀란이 준 열쇠로 문을 열 것이었다. 열쇠를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기에 아틀란도 그를 안내하기 위해 따라왔다. 한 나무에 도착하자 아틀란은 기억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코어를 먹으라고 했다. 한편 밖에서는 아까 그 녀석이 두목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누가 자기 보스를 빼앗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한편 수인은 기억해냈다. 그가 자신을 여기로 데려왔고 자의를 받다는 것을. 자의는 한때 수호자였지만 그는 나무가 그녀의 힘을 모두 흡수하게 했다. 그리고 그 힘을 무덤에 주입해 그를 해방시켰다. 이 운명에서 그녀 또한 기억을 잃었다. 이곳에서 자이와 수지엘은 처음 만났다. 그 후 그는 봉인해야만 했다. 적들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그의 기억을. 그는 또한 이 열매를 사용해 아틀란을 만들고 그에게 깨울 의무를 주었다. 때가 되면 수진을. 이제 의무가 끝났으니 그는 모든 힘을 그에게 넘겨줄 것이었다. 참여한 모든 유저들은 보스전에 대한 보상을 받아 모두 참가하길 잘했다며 기뻐했다. 한편 그 두목은 수십억대 유저가 보스를 빼앗았다는 소식을 듣고 부하들에게 좌표를 불라고 소리쳤다. 위치가 영층 입구라는 걸 알자 그쪽으로 강력한 탄환을 한 발 쏘았다. 진은 수인이 성공한 것을 보았다. 하지만 케레는 보스킬러가 되면 다른 강자들의 표적이 될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탄환이 날아왔다. 그 위력은 측정 불가였다. 두 소녀가 막 맞으려는 순간 수인이 나타나 한 손으로 방금 그 공격을 막았다. 케레는 그가 좋은 장비를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가 무사하자 녀석은 얼굴이 하얘졌다. 진이 어떻게 괜찮냐고 묻자 그건 아틀란의 혈갑 덕분이라고 했다. 이 갑옷은 그의 체력을 보스전에 참여한 모든 유저들의 체력 한 만큼 높여줄 수 있었다. 하지만 방금 공격으로 5분의 1이 깎였으니 정말 강하긴 했다. 두목은 그 소식을 듣고 수진이 무사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흥미를 느꼈고 아래에 있던 여자들은 모두 수진의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KJ는 이 일이 원래 고위급들이 약한 자들을 유인해 한 번에 쓸어버리려고 꾸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끝났으니 그녀는 시엔에게 태무진을 만나러 가라고 부추겼지만 그는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한 후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관대하게도 수진이 크러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죠. 그는 이곳의 일에 대해 그녀에게 알리면 안 됐지만 그녀가 안전한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녀는 그가 자신을 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 게임의 마지막 날처럼 그를 계속 기다릴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예전처럼 약하지 않기에 구해낼 것이라고 완전히 믿었죠. 예전처럼요. 한편 타이거 일당은 계획이 예상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란을 쓰러뜨린 자가 자신들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원숭이 녀석도 자기 보스를 빼앗아간 자를 처리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규칙을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표했지만 타이거 일당은 그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수린이 떠날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그가 다른 플레이어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는 누가 보스를 훔쳤는지 알고 싶어 했죠. 수지는 그가 좋은 놈이 아니란 걸 알았지만 KJ는 그가 즉시 떠나길 원했습니다. 많은 다른 플레이어들은 이 녀석이 닥타이거의 부하 중 한 명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황금 원숭이를 소환해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는 모두를 학살할 작정이었고 수진이 나섰지만 그는 자기가 즐거우면 그만이라며 무시했습니다. 케이지는 포털 준비를 마치고 그에게 가라고 했죠. 진도 그냥 그 녀석의 이름을 말하라고 했지만 그는 기세등등해져서 수진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죽이려 들었죠.
그는 이기적으로 떠나려 했지만 그녀의 말을 떠올리고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원숭이 녀석에게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그를 보자 시스템이 장전되었죠. 지난번에 가면 쓴 청년이 달려와 공격을 빗나가게 함으로써 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케이지는 그가 자신처럼 태무진의 가디언인 퍼플이라고 알려줬고 그가 다가와 수진을 치료해줬습니다. 그는 의사 칭호를 가진 희귀한 인물 중 한 명이었죠. 원숭이 녀석은 신나서 결투를 신청했지만 퍼플은 혼자서도 그를 쓰러뜨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죠. 양측은 즉시 어지러운 속도로 격돌했지만 원숭이 녀석은 속도는 비슷해도 힘이 더 강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파괴적인 공격으로 땅을 갈라 퍼플을 공중으로 띄웠고 그가 쏘려는 총알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힘이 강해져 이제 누구도 그를 막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태무진의 다른 동료들이 도우러 도착했습니다. 얼음 마법사와 식물 조종사가 나무로 원숭이를 묶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은 1원만 더 있으면 억만장자가 되지만 거대화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그룹을 향해 총알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방어막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고 남은 사람은 방어막은 오래 버티지 못했고 남은 한 명은 과일을 사용해 방어막을 더 씌워야 했습니다. 억만장자 플레이어가 되려면 마법사는 그에게 퍼플처럼 되려면 특정 칭호를 얻어야 한다고 알려줬습니다. 의사 칭호를 얻기 위해서는 1만 개의 무략을 만들어야 하고 마법사의 칭호는 모든 원소를 마스터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고레벨 유저를 쓰러뜨렸지만 여전히 얻지 못했기에 이제 그는 수진의 목숨을 빼앗아야만 그 칭호를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유니크 칭호는 게임의 한계를 깨뜨리는 힘을 가졌죠. 그래서 그는 수집가가 왜 10개의 신기를 가졌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화력이 멈췄습니다. 화력이 멈추자 케이지가 확인하러 갔습니다. 장전이 끝나면 화력이 6배가 될 것이었죠. 이 말을 들은 시에는 자신의 능력이 무엇을 극복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는 스카프의 힘을 사용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녀석은 장전을 마치고 총알을 난사했습니다. 케이지와 나무 방벽이 모두 파괴되었지만 총알이 다 떨어졌을 때 아무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카프의 눈 강화 능력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능력은 눈에 반사되는 빛을 보고 정보를 얻게 해줍니다. 그는 상대의 정보를 읽을 수 있고 그의 그림자 또한 짧은 시간 동안 공격을 피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탄피가 전부 폭탄이라고 밝혔죠. 하지만 KJ는 지쳤다며 그가 원하던 싸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로 태무진과의 대결이었죠.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이기면 억만장자가 되고 태무진 길드의 주인이 될 수 있었기에 타협한 것입니다. 그녀는 일행을 태무진의 성으로 데려갔고 영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제 생각에 이 애니는 제작이 중단되어 시즌2는 없을 것 같네요. 안녕히 계세요. 시즌2는 없을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